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합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르시시즘이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건강한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이 개념이 실은 안정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내면의 저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둘째, 건강한 자기애는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로 건강하게 향하도록 돕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붓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들은 이 건강한 자기애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치 키나 눈 색깔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안전한 기지에서 타인과 세상을 만나고 내 안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애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정상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이 정상인지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명백히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질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위대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매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 첫 번째 기준인 자아 동질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기능성도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개입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 검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상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기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환상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 검증 능력은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중요한 기준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심리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거대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객관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적 믿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자칫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 전체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저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진단 기준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외로 한다. 이것은 마치 사회나 문화 전체는 결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전체가 거대한 망상에 빠져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나치 독일이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당시 독일 사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은 정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집단은 거대하고 그들만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승인이나 잣대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고립되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정의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수백 년간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과거의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성이라는 통계적 잣대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 건강성의 기준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한가? 둘째,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경제,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회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기준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실제한다고 증명하는데도 사회 전체가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핵심 기준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믿음 아래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검증을 위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20명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20명 모두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검증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건강이란 단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합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르시시즘이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건강한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이 개념이 실은 안정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내면의 저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둘째, 건강한 자기애는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로 건강하게 향하도록 돕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붓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들은 이 건강한 자기애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치 키나 눈 색깔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안전한 기지에서 타인과 세상을 만나고 내 안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애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정상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이 정상인지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명백히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질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위대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매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 첫 번째 기준인 자아 동질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기능성도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개입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 검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상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기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환상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 검증 능력은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중요한 기준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심리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거대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객관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적 믿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자칫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 전체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저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진단 기준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외로 한다. 이것은 마치 사회나 문화 전체는 결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전체가 거대한 망상에 빠져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나치 독일이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당시 독일 사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은 정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집단은 거대하고 그들만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승인이나 잣대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고립되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정의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수백 년간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과거의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성이라는 통계적 잣대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건강성의 기준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한가? 둘째,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경제,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회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기준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실제한다고 증명하는데도 사회 전체가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하부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에 대한 하부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핵심 기준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믿음 아래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검증을 위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20명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20명 모두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검증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건강이란 단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합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르시시즘이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건강한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이 개념이 실은 안정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내면의 저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둘째, 건강한 자기애는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로 건강하게 향하도록 돕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붓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들은 이 건강한 자기애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치 키 나눈 색깔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안전한 기지에서 타인과 세상을 만나고 내 안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애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정상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이 정상인지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명백히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질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위대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매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 첫 번째 기준인 자아 동질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기능성도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개입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 검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상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기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환상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 검증 능력은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중요한 기준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심리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 건강의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거대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객관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적 믿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자칫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 전체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저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진단 기준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외로 한다. 이것은 마치 사회나 문화 전체는 결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전체가 거대한 망상에 빠져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나치 독일이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당시 독일 사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은 정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집단은 거대하고 그들만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승인이나 잣대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고립되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정의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수백 년간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과거의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성이라는 통계적 잣대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 건강성의 기준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한가? 둘째,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경제,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회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기준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실제한다고 증명하는데도 사회 전체가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 건강의 핵심 기준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믿음 아래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검증을 위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20명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20명 모두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검증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건강이란 단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합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르시시즘이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건강한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이 개념이 실은 안정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내면의 저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둘째, 건강한 자기애는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로 건강하게 향하도록 돕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붓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들은 이 건강한 자기애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치 키나 눈 색깔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안전한 기지에서 타인과 세상을 만나고 내 안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애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정상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이 정상인지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명백히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질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위대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매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 첫 번째 기준인 자아 동질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기능성도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개입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 검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상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기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환상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 검증 능력은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중요한 기준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심리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거대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객관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적 믿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자칫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 전체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저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진단 기준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외로 한다. 이것은 마치 사회나 문화 전체는 결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전체가 거대한 망상에 빠져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나치 독일이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당시 독일 사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은 정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집단은 거대하고 그들만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승인이나 잣대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고립되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정의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수백 년간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과거의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성이라는 통계적 잣대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 건강성의 기준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한가? 둘째,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경제,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회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기준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실제한다고 증명하는데도 사회 전체가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 검증 능력을 정신건강의 핵심 기준으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믿음 아래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검증을 위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20명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20명 모두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검증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건강이란 단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합니다. 그중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르시시즘이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건강한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여겼던 이 개념이 실은 안정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내면의 저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죠. 둘째, 건강한 자기애는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로 건강하게 향하도록 돕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붓는 것이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들은 이 건강한 자기애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치 키나 눈 색깔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안전한 기지에서 타인과 세상을 만나고 내 안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자기애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정상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혼용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이 정상인지는 시대와 문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명백히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질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위대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매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 첫 번째 기준인 자아 동질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기능성도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개입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